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범죄학 재미있나요? 오늘 이제 범죄학은 하나를 하다 보면 재밌는 부분이 참 많아요. 오늘 원시시대 우리 볼까요? 과연 원시시대에는 범죄학을 확인한다는 게 좀 되게 궁금하잖아요. 원시시대 보면 범죄는 악마의 소행이다. 악마가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 일리가 있다고 보죠. 지금도 악마가 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원시시대에도 이 부분은 지금보다 더 강했겠죠. 지금도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원시시대에는 이게 대부분이었겠죠. 100%. 어떤 100으로 두지 않았을까요? 100. 악마의 소행이다. 되게 재밌는 표현 같아요. 고대에 보면 악마를 그러면 이런 그 범죄 관련 악마, 또 고대에는 악마를 그럼 어떻게 물리칠 거냐, 퇴치할 거냐, 이런 부분에 관심이 꽤 많았죠. 악마를 물리친다. 그러면 악마를 물리치면 범죄가 생기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모두 악마에 의해서 지배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퇴치 의식 중에 보면 천두술, 머리를 뚫는다, 구멍 낸다, 천두술. 무서운 얘기죠. 범죄자의 두개골에 구멍을 내어 악마의 혼을 뺀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면 결국 범죄자의 머릿속에, 골 속에 악마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범죄자의 두개골에 구멍을 뚫으면 악마의 혼이 나온다. 이거죠. 천두술이 유행했겠죠.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무서운 일이죠. 편형. 사람의 몸을 기형적으로 고통을 주는 거죠. 신체형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 몸을 절단을 내거나 또 다른 억압을 하거나, 이것도 무서운 얘기입니다. 구멍을 내거나 절단을 하거나, 또 하나 사람은 누워 있어야 되고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러한 천두술과 편형. 과연 이렇게 해서 악마가 퇴치될까? 하지만 고대에는 이런 의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중세기와 근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영화에 보면 마녀재판이라고 해서 사람을 붙잡아 놓고 불로 태우기도 하고, 어떤 이 마녀재판, 마녀다 해서 저 마녀를 물속에 빠뜨려 죽이거나 화형을 시키거나, 그러면 악마를 없앤다. 그래서 했겠죠. 그래서 원시나 고대나 중세에도 이런 범행이 악마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악마의 어떤 수단이다. 이렇게 보는 어떤 흐름이 있었죠. 그죠? 자, 신비주의 어떤 부분도 있는데, 자연주의적 경험론에 보면 신비주의보다 이런 악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어떤 신비주의보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관찰된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범죄자의 어떤 범죄 소질과 환경, 이런 데 원인이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어릴 적에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어릴 적에 부모님이 누구에게 살해됐다든지, 자기가 어릴 적에 보고 느꼈던 경험을 토대로
하는 것. 그런 부분을 경험적으로 관찰된 견해인데 자연주의적 경험론에서 강조한 거죠.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관찰을 하지 않은 이론은 공허하다. 따라서 일탈자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왜 이 사람이 이런 이탈을 하는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이런 범죄자의 행동을 보면 뭔가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신비주의를 배제하고 경험적으로 관찰된 견해를 우리는 믿자. 여기에 초점을 두자. 이런 견해가 상당히 강한 거죠. 그 고전파 범죄학이 그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 유럽에서 나왔는데요. 이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특히 프랑스의 그 계몽주의가 막 일어날 때입니다. 왕권 신탁설, 왕의 권리는 신이 준 거다. 즉 왕의 명령은 신이다. 왕권 신탁설, 절대 왕정이죠. 왕이 이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인간의 자유와 권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계몽주의에서는 모든 만민의 모든 햇빛을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비춰줘라. 그리고 비열한 자를 타도하자. 여기서 비열한 자는 왕이겠죠. 각성운동,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라. 이런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절대 왕정이 무너지고 근대 사회가 성립되는 어떤 시기에 등장한 거죠. 그래서 고전파 범죄학 우리가 한번 유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의 형사 재판을 볼까요? 그 유럽에 보면 중세에서 근대 초기까지 국왕을 정점으로 지배 세력, 승려라든지 귀족들은 자신들의 이익이나 입장에 맞게 많이 운영을 했죠. 그죠? 대부분 자기 어떤 그 성, 토지, 노예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의적인 운영을 했고요. 자의적 운영은 법의 근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의적 운영을 하다 보니까 더욱더 문제가 발생했던 거고, 특히 또 하나 자의적 운영은 형사재판에서 재판관에게 지나친 재량권, 재판관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처벌이 되고 풀려난다. 물론 어느 정도 재판관이니까 권한은 인정돼야 되겠죠. 하지만 법의 근간이 없는 불평등한 이런 과도한 재량권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형법에 불평등한 적용이 됩니다. 형법이 승려라든지 귀족, 시민, 농민들의 신분에 따라 불평등하게 적용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한 형벌이 너무 가혹합니다. 너무 가혹하다 보면 무서워하게 되고 복종하게 되고 또 반발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형벌은 사형과 신체형이 중심이 되어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된 겁니다. 너희도 내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본보기. 글쎄요, 우리가 형벌을 받는데 거기에 맞는 형벌이 아니라 본보기다. 그러면 너무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과도한 형벌이 부과됐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자,
베카리아와 벤덤을 볼까요? 형법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봉기를 들었던 겁니다. 되게 재밌죠, 그죠? 개혁. 이러한 과도한 체벌, 번복이형. 우리가 형법 적용을 번복이형이다. 문제가 있죠. 비판하겠죠. 어떻게 보면 베카리아와 벤덤은 이 시대에 아주 어렵고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베카리아, 벤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베카리아는 이런 얘기 했습니다. 범죄와 처벌에 대해서 국가가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사회개혁이 있으며 법률을 창설하는 권한은 입법자에게 있다. 입법자. 하지만 신분에 따른 차별적인 형법 적용은 폐지되어야 하고 형벌의 양은 균등해야 된다. 베카리아 대단하죠? 이 시대에 이런 얘기를 하고 봉기를 들어서 주관을 가지고 말했다는 것은 이 베카리아는 참 존경받을 만한 분이다 생각하고요. 특히 사형을 폐지해라. 이 시대의 사형은 활발했거든요. 말을 안 들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재판 없이 사형이 진행되고 고문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베카리아는 사형 폐지, 고문 금지, 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예방을 주장한 거죠. 제가 형법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베카리아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정말 이 시대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형 폐지를 얘기를 하고 고문 금지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와 이 베카리아 시대를 비교한다면 놀라울 뿐입니다. 자, 벤덤. 방금 전에 계몽주의 얘기했죠. 왕권 신수설에 대응한 벤덤. 계몽 사상을 구체화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평등을 달라. 계몽주의 사상을 구체화한 벤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즉 공리주의를 전면에 앞세운 거죠. 왕만 행복할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 굶주린 사람들, 농민들에게 행복을 달라. 최대 다수가 행복해야 된다. 즉 백성이 행복해야 되고 햇빛도 모든 사람에게 햇빛을 쬐게 하라. 벤덤. 멋집니다. 그 다음에 형벌에 대한 부당한 것을 지적했죠. 근거 없는 형벌, 번복형 형벌, 유효성이 없는 형벌, 너무나 높은 상식 이하의 체벌, 고가의 형벌, 불필요한 형벌, 이걸 표현하면 근거 없다, 유효성 없다, 고가, 불필요한 번복형 형벌이죠. 번복이 아니냐? 이런 형벌이 과연 형벌이냐? 벤덤은 강하게 주장을 한 겁니다. 자, 한번 구체화해 볼까요? 베카리아와 벤덤은 기본 원칙을 형법의 기본 원칙을 구체화했는데요. 죄형 법정주의, 죄와 형벌은 법에 정한 대로 처벌하자. 죄형 법정주의, 죄와 형벌을 균등하게 처벌해라. 신분에 따른 형법을 폐지해라. 합리적인 인간관의 기초에 둔 형벌의 인도주의와 그 다음에 형벌, 체벌도 중요하지만 법정에서 재판에 의해서 처벌되도록 형사 절차의 정당화. 지금 이 시대의 이 근간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죠. 정말 중요한 주옥 같은 그런 베카리아와 벤덤의 어떤 주장 이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9세기 후반인데요. 19세기 후반 실증주의 범죄학, 즉 실증주의 범죄학이라는 것은 법에 따라 법 실증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죠? 과거 고전학파, 잘못된 고전학파의 사고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죠. 따라서 아무래도 실증주의는 어떤 근간을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배치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배경으로 작용했던 부분이 재산 범죄가 급증했거든요. 그러니까 사기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이런 그 재산 범죄가 급증하면서 했던 사람이 또 범죄를 저지르고 이 누범자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체 방안이 필요했고요. 그렇게 하려면 실증주의가 필요하겠죠. 또 하나 아직 어린 나이에 소년 범죄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도 소년 범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소년 범죄가 나오면 균형 있게 균등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었다. 또 하나 재범자를 어떻게 할 거냐. 처음 저지른 사람과 또 저지른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할 거냐. 이런 구별이 필요하죠. 이러한 배경으로 해서 19세기 후반에 실증주의가 유행했다. 그 중에서도 법실증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롬 브로소입니다. 롬 브로소의 생례적 범죄 자설. 자, 생례적 범죄 자설. 우리가 생례적 하면은 태어날 생, 올내, 타고난 거, 그죠? 타고났다.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데, 롬브로서는 생례적 범죄설을 주장했고요. 특히 롬브로서는 감옥에서 또 정신병원에서, 원래 정신병원은 많은 사람들 가둬놓잖아요. 그죠? 가둬놓고 지켜보고 치료하고 그 일을 롬브로소가 꽤 오래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일을 하면서 본인이 보고 느꼈던 거 또 체험했던 거를 통해서 생례적 범죄학자설을 주장했죠. 범죄자설을 주장했죠. 즉 인체 측정학 방법을 이용했고요. 개별적으로 범죄자를 한 명 한 명 조사를 했습니다. 재밌죠, 그죠? 또 하나 개별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구체적인 나타난 사실 기본으로 생리적 범죄자의 존재를 실증하려고 시도한 겁니다. 예를 들면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저 친구가 부모가 누굴까? 아빠, 엄마가 정상적인 사람일까? 또 이 친구가 결혼했다면 그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 하고 그 계보를 쭉 뽑아보는 겁니다. 출생과 과정 쭉 뽑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조사하고 구체적 사실을 기본으로 실증하는 거죠. 실증. 롬 브로소 생리적 범죄자설. 롬 브로소의 생리적 범죄자설은 세 가지 가설을 두고 있는데요. 첫째, 범죄자는 태어날 때부터 범죄를 저지른다. 태어날 때부터. 즉 인류학상의 돌연변이, 이 돌연변이가 범죄에 어떤 관련이 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의 가족은 범죄자를 낳는다. 주장을 했죠. 가설. 둘째, 범죄자는 신체적, 정신적 특징을 갖고 아예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과 구별된다.
이 부분을 주장을 했습니다. 식별할 수가 있다. 셋째, 범죄자는 야만인으로 돌아가는 태화된 자다. 야만인. 들에서 문화생활을 하지 않고 동물처럼 살아가는 야만인. 되돌아가는 태화. 성장이 아니라 뒤떨어진 자다. 이 세 가지 가설을 롬브로소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롬브로소가 임상적인 방법을 했는데요. 66인의 남자 범죄자를 해부학적 조사를 했습니다. 즉 또한 832명의 범죄자의 신체를 측정했고요. 868명의 군인, 90명의 정신질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특징을 조사했습니다. 또한 정기고통 측정기에 의한 고통의 정도, 맥박계 통해서 감정 상황을 측정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 부분은 인정 안 되겠죠, 그죠? 문제가 되겠죠. 또 해부학적 조사도 쉽지 않을 일이고요. 그 조사 결과를 볼까요? 이 조사를 롬브로소가 해보니까 범죄자는 선천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특징이 존재한다. 이렇게 결론을 신 겁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 정신적 특징이 존재한다. 어느 정도 이유는 있겠죠. 타당성도 있고, 그죠? 자, 롬브로소가 결론 냈던 결론 볼까요? 생리적 범죄자의 특징. 뇌가 작았다. 작은 뇌. 턱이 컸다. 귀가 컸다. 우리나라는 귀가 크면 큰 인물 된다고 했는데 또 아닌가 봐요. 그죠? 귀가 컸다. 코가 매부리 코다. 두꺼운 두개골. 두개골이 두껍더라. 이마가 좁았다. 비정상적인 치아가 배열되어 있다. 팔이 원숭이나 침팬지처럼 길었다. 긴 팔. 아마 작은 뇌, 큰 턱, 큰 귀, 매부리 코, 두개골. 침팬지하고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자, 정신적 특징은 도덕 감각이 아예 없더라. 남의 거 뭐 훔쳐 먹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충동성, 폭행하고 싶으면 폭행하고, 성욕이 나오면 성적인 행동을 보이고, 낮은 지능, 아기 같은 지능, 그리고 잔인하다. 상대방에 대해서 잔인하게 행동한다. 그리고 태만하다. 뭐든지 책임감 있는 행동보다는 자기가 해야 될 걸 하지 않는다. 태만하다. 그리고 다치거나 고통을 받아도 그 고통에 둔감하다. 이런 정신적인 특징이 있더라. 자, 그러면 신체적 특징과 정신적 특징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어떤 그 동물에 좀 비유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실증주의 범죄학과 관련이 없는 것은, 실증주의 설명드렸죠? 계몽주의 시대. 가, 범죄자의 사회적 위험성. 나, 특별 예방. 다, 과학적인 연구 방법. 라, 합리적 인간. 뭔가 답이 나오나요? 실증주의적. 위험성, 특별 예방, 과학적 연구 방법. 합리적 인간. 한번 볼까요? 그죠? 합리적 인간 잘못됐죠? 합리적 인간은 고전주의 범죄학파에서 주장하는 인간관입니다. 합리적 인간관.
고전주의 범죄학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벤담이 주장했죠. 벤담. 최대 다수의 행복. 한번 볼까요? 관련이 없는 것은 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나. 범죄의 특별 예방 강조. 다. 피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기능주의적 형벌 사상가다. 라. 범죄와 형벌의 저자다. 정답이 뭘까요? 라. 범죄와 형벌의 저자는 베카리아입니다. 베카리아가 범죄와 형벌에서 많은 이론을 주장했죠.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리고 범죄의 특별 예방이 중요하다. 특별 예방이라는 것은 개선의 주안점을 두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피해 없으면 형벌도 없다. 범법주의 처벌 안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롬브로서 많이 했죠? 롬브로서와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가. 사회적 환경 중시. 나. 격세 유전. 즉 세월이 바뀌어도 유전은 계속된다. 4. 다 범죄인론. 라. 생리적 범죄인. 뭔가 온가요? 답이 나오나요? 사회적 환경은 중시하지 않았죠. 그죠? 사회적 환경 중시는 롬브로서와 전혀 관계가 없고요. 유전, 범죄의 성향, 생리적 범죄인론을 주장했죠. 자, 오늘 정리 한번 해볼까요? 고전파 범죄학은 베카리아와 벤담이 있다. 베카리아는 범죄 형벌을 저자이고요. 사형을 폐지를 주장했고, 고문 금지, 범죄를 처벌한 것보다 예방을 주장했고요.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를 전면에 두고 형법 개정을 주장했습니다. 또 하나, 부당한 형벌, 즉 본보기 형벌은 안 된다. 근거 없는 형벌, 유효성 없는 형벌, 고가의 형벌, 불필요한 형벌을 지적을 했습니다. 실증주의 범죄학, 롬브로서는 범죄자는 선천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특징이 존재한다. 생리적 범죄자의 특징은 작은 뇌, 두꺼운 두개골, 큰 턱, 좁은 이마, 큰 귀, 비정상적인 치아 배열, 매부리 코, 긴 팔 등을 제시했고요. 정신적 특징은 도덕감각, 균열, 결여, 잔인성, 충동성, 태만성, 낮은 지능, 고통의 둔감을 지적했습니다. 자, 이상 우리가 다양한 이론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